오늘 정치마수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시장 선거는 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단일화 문제 계속 제가 예측을 여쭤보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의원님? 일단 지금 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 절차가 시작이 되었기 예.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해서 합류를 하네 그런 이야기가 언론이나 또는 정치권 주변에서 나오지만 저는 그거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은 단일화하기가 좀 어려운 예. 상황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선출하면 그때 가서 이제 후보들도 자신들이 단일화를 해야 그 본선에서 이길 수 예.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때 가면 오히려 좀 빨리 진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4번 받고 이제 출마를 기정사실 했는데요. 배수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전술적으로 보시면, 판단하시면. 아니 어차피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를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기호 4번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거든요. 합당을 하거나 또는 입당을 해서 그 단일화하는 것은 자기는 계속 어렵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기호 4번으로 설사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기호 4번으로 출마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정해진 그런 정해진 길로 가는 거다?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히 배수진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해진 길로 가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맞죠?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는 늘 배수진처럼 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배수진을 치고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아까 비대위원장 말씀하시는 거 같이 들으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왜 저렇게 못 살게 안철수 대표를 못 살게 굽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략적으로도 지금은 안철수라는 이름이 자꾸 거론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든가 더 나아가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자 선정 절차를 잘 진행을 하면 그 선출된 후보자가 안철수 대표를 압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함께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는 자꾸 저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아니면 약간 이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아마 제일 동의하는 제일 잘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분야인데요. 때때로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하시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저도 조금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이번에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 이런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못 살게 구는데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저는 못 살게 구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당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나마 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의원님께 계속 여쭤보는 거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략 전술에 동의를 한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꺼질 것이다. 이 전망에 동의하는 것이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지금 어차피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지지율을 좀 나눠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후보가 한 명으로 뽑히면 나름대로 지지자들은 좀 뭉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 지지율보다는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뒤집힌 다음에 단일화 절차는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시는 저는 이제 후보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들이 우리 단일화를 하자.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높은 쪽에서 지지율이 낮은 쪽 후보자를 향해서 단일화 방식은 당신이 정해라. 나는 따르겠다. 그 대신에 단일 후보를 선출해서 본선에 나가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선에 나갈 때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이긴다면 4번 주는 겁니까?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냥 4번으로 나가게 하는 4번으로 나가겠죠. 4번으로 나가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안철수 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당에서 지금 후보를 선출해서 1대1로 소위 1대1로 단일화를 해야만이 우리 당 지지자들도 안철수 대표를 선택할 명분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그냥 와서 안철수 대표가 뽑히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또 반발하는 이탈표가 상당히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꽤 높게 보시는 거네요, 김 의원님도 지금.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그때 가서 예. 지지율이 만약에 낮아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예. 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당 후보자가 선출이 되었는데 우리 당의 후보자가 나는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예.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3자 마지막 질문, 여당을 너무 제가 오래 아닙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3자 대결에도 이길 수 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막 그것은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뭐 실제 그렇게 판단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술적 차원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압박 차원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 이 국면을 헤치고 나가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예. 여당, 제가 야당 전략 전술 다 여쭤봤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잘 들어서 저희가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은 아직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요? 왜 경선 언제쯤 좀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죠. 이제 막 출마 선언을 했고 이제 슬슬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선 첫째 집권 여당이 너무 빨리 치고 나가는 것도 크게 그 익숙한 지금은 모습은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아서 제가 그런데 예. 그러면서도 또 이 보궐선거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서울 시민에 대한 도리다 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그러나 이제 본격화되면 속도를 낼 것이다. 그 속도는 바로 이제 후보자 면접부터 국민의힘 야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공개 면접이거든요. 과거에 후보자 면접은 그 후보자와 그것도 밀실에서 비공개로 후보자와 심사위원들만 면접을 하는 것인데 저희는 이번에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 저희가 질문도 국민들로부터 받고 이러면서 공개 면접을 하고 그것을 이제 공천 점수에 반영하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 이런 것들부터 저희가 주목을 받게 될 거고 또 야권이 저런 단일화 문제에 힘을 소진하고 있을 때 저희는 결과적으로 여당답게 정책으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시민이 지금 가장 크게 제 여당에게 혼을 내고 계신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충분하게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예정이 돼 있고 가면 뭐 충분하게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을 뭐 하고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그 단일화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면 안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예. 지금 세 번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김재원 의원님이 맞으실지 제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맞기를 바라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그 시나리오나 그림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그러니까 예. 그 왜 안 된다고 예. 보냐면 우선 국민의힘은 제일 야당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2027년의 대통령 선거 출마가 최종적인 목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상당히 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국민의힘의 경선이 흥행이 되고 후보가 결정이 되면 자당 후보를 지지하지 왜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20% 전후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 그리고 약간 처지게 민주당 후보 이렇게 3강 체제가 안정적으로 가면 누가 될지 모르는데 왜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민주당 후보가 막판에 추월해서 이기는 이것이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 예를 들어 그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가 예상외로 안 올라가고요. 안 올라가고 안철수 대표가 계속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면 단일화 가능성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렇다 보세요? 하더라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높아요. 예. 높은데 국민의힘이 낮은데 다른 당 기호 4번을 달고 나올 그 후보를 예를 들어 단일화로 국민 예. 제1야당의 지위를 김 의원님 포기하고 그걸 당은 해줄 것이라는 아까 예측이시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사실은 민주당을 그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저희를 압도하지 못하잖아요.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국민의힘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일화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다 섞여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40%가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중반의 박스권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30%를 넘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거나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안철수 대표 개인에게는 죄송하지만 적어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더 예리하게 다듬어서 말입니다. 두 분이 뭐 밥 내기라도 한번 하시면 지금 보면은 두 분이 어떤 비슷하게 일치하시는 부분은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뒤집힐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국민의힘 후보가.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전망이 엇갈리시는 건데요. 안철수 후보는 만약에 뒤집힐 경우 거기서도 근데 김 의원님은 똑같은 예측 아니신가요? 본인이 나아져서 자신이 어떤 장악을 가져올 수 있다면 단일화는 되겠지만 당은 양보할 것이라 그러셨으니까요. 본인이 낮아져 가지고 먹히는 경우가 되면 양보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김 의원님도? 그때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예. 그 안철수 대표의 그 지금까지의 궤적을 보면 좀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예.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예. 있거든요. 안철수 대표도 압박감을 지금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자기가 뭐 방금 말씀하신 게 2017년 대선이라고 2027년 대선. 27년 대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는 당장 내년 대선도 예. 분명히 또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내년 대선은 또 지금 말씀과 달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는 좀 더 단일화 쪽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올 상황이면 틀림이 없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예. 안철수 대표의 그간의 궤적을 말씀하셨는데 그간의 궤적 때문에 단일화가 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기존에 늘 철수 뭐 이런 이미지를 이번에는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그런 궤적들 때문에 더 이번에는 양보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를 해본 적은 없어요. 예. 자기가 지더라도 끝까지 갔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양보를 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양보라기보다는 예. 단일화를 해도 어차피 결과가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해서 그것이 실제 지지자들의 통합까지 갈 수 있을지는 또 상당히 또 어려운 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두 분 말씀 중에 어느 분 말씀이 맞나는 자세히 계속 나오실 때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 분이 맞을 가능성이 이제 점점 올라가니까요. 예. 제가 김재원 의원에게 좀 밥을 얻어먹는 일이 꼭 와야. 자, 여당 그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정의당 비판한 그 논평, 예. 그 입장이 상당한 어떤 역풍을 불러왔습니다. 그 박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저도 왜 그런 논평이 나갔는지를 또 저 공보국 라인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정의당이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수준 높은 가치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마저 정말 이랬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넘어서 경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 네. 뭐 저희가 설마 저희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이것은 너네의 문제야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논평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문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부적으로 굉장히 어떤 감각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고 뭐 당연히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대변인만 초선 국회의원 때 뭐 3년 3번을 대변을 해봤는데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표현이 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명확하게 그런 오해를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러나 속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국민들께서 뭐 이해를 좀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도 오해 맞습니까? 그 약간 어떤 실수 맞습니까? 아니면 근데 이제 민주당이 평소에 자신의 잘못은 항상 눈을 감고 예. 남의 잘못은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서 공격한
전례가 많거든요. 예. 통상 여당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당이 되고서도 상당 기간 그렇게 왔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처음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박원순 시장을 또다시 기억해내고 별로 좋은 이야기가 아닐 텐데 왜 이랬을까 하고 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역시 민주당은 늘 이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관성이 붙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을 제가 세게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오늘만큼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주에 비판하시죠. 그럼. 알겠습니다. 예, 뭐, 마음먹으신 게 있으면. 예. 정의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시기에. 글쎄 뭐, 범여권에 뭐 동의를 하시건 안 하시건 정의당은 그래도 국민의힘 쪽보단 민주당 쪽에 어떤 정치적으로 가까운 세력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지금 총체적 위기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당이 우리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특히 진보 진영을 더욱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온 정당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평가합니다. 그 정당이 흔들리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김종철 대표 체제는 포스트 심상정 또 노회찬 이후에 새로운 길,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비판에서 벗어나서 제자리를 찾기 위한 아주 정말 노력을 높이 하고 있던 중에 이런 사건이 터져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데 뭐 다른 당이 어떻게 뭐 할 것이다 해야 한다라고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지만 어떤 정당의 존립 문제마저도 고민할 만큼 그러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도 말씀하신 듯이 자유롭지 않은데요.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은 크게 내놓는 대안이 나와 있나요? 제가 잘 기억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 제도적 대안이나 뭐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내놓으시는 것 같지 않아서요. 예. 뭐 이런 문제가 어떤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예.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또 어떤 품성 또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예.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뭐 드리는데 이번 일을 국민께서 얼마나 참담하고 충격이셨겠습니까? 국민께 드린 그런 고통을 생각하면 정치권이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그 교훈을 제도로 만들고 더 튼튼하게 쌓아서 제도로 만들고 그 제도가 어떤 우리 국민 전체 사회의 의식의 어떤 발전까지도 가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계시니까 여야가 이런 이건 정쟁의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연구도 같이 해보자는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예. 김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결국 어떤 개인의 인격의 문제인가요? 뭐 개인의 인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좀 제도적으로 예. 그 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지금 정당의 대표 이런 권력자들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중된 권력 내지는 이것이 이제 직무상의 권력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이 자꾸 있다가 보면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공사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또 공사 구분을 명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도 습속이 좀 그런 예.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못하게 막는 그런 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선거도 있고 여야가 그런 어떤 제도적 부분에 대한 선의의 경쟁 같은 것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어떤 제도가 가능할지는 한번 깊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정치는 역시 뭐 지지율 얘기가 가장 그 흥미로운데요. 요새 대권 주자들, 여당 대권 주자들 보면 이재명 지사가 단독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박 위원장님은? 예, 뭐 일반적으로 모든 언론이 다 자세히 친절하게 해설을 해놓고 있으니까 우선 이낙연 대표가 그 오랫동안 이제 압도적 지지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그건 뭐 당연한 것이었고 조정기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정치권에 들어와서 민주당 대표로 출마하면서 그런 예상도 충분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도 잘 알았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사면의 건의의 발언 영향이 굉장히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예. 봐지는데 이낙연 대표로서는 이재명 지사는 이 기회를 완전히 굳혀 나가야 될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이낙연 대표는 아마 4월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서의 어떤 성적이 예. 다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지율의 문제는 누가 국민의 가슴에 공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책과 말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의도 민심을 보여주는 그 이재명 지사가 여의도 들어오니까 뭐 대거 몰려가고 뭐 대세가 된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박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재명 지사가 전략을 잘 택한 거죠. 지금 부동산 주거 문제가 국민적인 고통이고 뭐 그런 불안 요소인데 기본주택 토론회라는 것을 요 시점에 딱 해가지고 예.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여의도에서 토론회를 딱 개최하니까 우선 경기도 출신의 국회의원님들은 많이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한 50명 이렇게 좀 모이고 가셨던데 아마 그것은 이재명 지사가 선택한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전략을 가지고 새를 과시한 뭐 그런 좋은 전략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정치적 순발력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탁월하시죠. 예. 예. 김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다른 당이지만 정치적 역량이란 평가를 좀 해주시면 예. 여권 주자들의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뭐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국가 운영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이 좀 그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 또는 듣기 좋은 이야기만 주로 하시는 분이라서 저분이 경기도지사를 하니 그나마 나라가 좀 조용하지 예. 정말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그냥 거덜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분이 지지율 올라가는 게 솔직히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워낙 생활이 어렵고 뭐 최근에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국가 재정이나 뭐 법제도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니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데 뭐 그런 지지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으로서도 그것이 꼭 그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자기의 색깔은 한 번도 드러내지 못하고 늘 문재인 대통령의 그늘에서 활동을 해오기 때문에 지지율이 나아질 가능성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사면 논의를 건의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그걸 공개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런 자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이 과거 총리를 지낸 여당 대표를 통해서 민심을 떠보고는 거둬들이는 그런 어떤 대통령의 한 가지 정치 행위에 조연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진 그런 꼴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면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한번 꺼냈다가 뭐 그냥 대통령의 이런 자에 거절하면서 존재감도 없어진 그 모습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재원 의원님이 마찬가지라. 평소에 점잖으신데 이렇게 세게 타당의 후보들을 비판하시는 거 보니까 두 분이 훌륭하긴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그러니까 현직 총장 뭐 어차피 계속 여론조사 나왔으니까요. 빠지는 현상에 대한 당연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뭐 별로 등장할 이슈가 없고 예.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표시한 분들은 대부분 이 현재의 그 권력자들의 질주를 무한 질주를 견제한 사람 내지는 뭐 거의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되면 현재 이 잘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수정해 줄 거다 그런 기대감을 표시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뭐 딱히 드러나는 행위도 없고 더군다나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이 뭐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또 지지율이 빠진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향후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향후 지금 지지율이라는 것은 사실 검찰총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이제 이분이 정치인으로 실제 만약에 등장한다면 그때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기대감을 형성하면 지지율이 계속되거나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기대감을 형성할 정무적인 능력이 없다면 지지율이 확 빠지겠죠. 제 기억에 김 의원님은 윤 총장의 어떤 정치부대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 낮다고 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상황은 이제 현 여권에서 정치권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예. 지금처럼 총장으로서의 최소한의 권위를 유지시켜주고 총장의 직무를 막지 않는다면 사실 정치권에 진입할 명분도 크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징계를 계속하고 또 그 검찰 인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자기가 정치권에 뛰어들 명분이 생기겠죠. 저는 지금은 여권이 나름대로는 잘 그 관리를 해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꺼진 상황이 야당으로서는 지금 도움이 되신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도움은 절대 안 된다고 예. 봅니다. 뭐 국민의힘 관계자들 중에는 윤석열 총장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눈에 띄지 않고 지지율도 빠졌다 이렇게 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야당은 우선 현 집권 세력이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때만 기회가 오거든요. 예.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현 여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표시인데 그 지지율마저 꺼진다면 야권에는 기회가 없다고 보죠. 예. 박 의원님 어떠세요?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지지율이 꺼지고 있는 상황은 일단 어떤 상황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아니 예정이 됐던 것이죠. 예정이 됐던 거라고요? 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총장께서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 예.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 일시적인 현상은 왜 왔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어떤 그 반사 이익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것이 지속 가능한 현상으로 자리 잡으려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 다양한 가치들이 필요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복지 뭐 이런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과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적어도 검사 출신인 김재원 의원님처럼 여의도에서 3선 이렇게 하셔야 그래도 좀 그런 기대를 갖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런 일시적인 이런 현상은 지속 가능한 현상으로 자리 잡기가 어렵게 돼 있고 그건 예정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부대 등장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저는 건가요? 없다고 봅니다. 거의 네. 단언하시네요. 그건 거의. 하여튼 제가 듣기로 그 개인은 그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으로 듣고는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 올해 7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미 판은 벌어져서 여야 간에 한참 그 대선 전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거든요. 바로 그때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떤 당의 경선에 간다든지 제3지대 독자적인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죠.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예. 윤석열 총장은 이 정권의 사람이다. 네. 그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죠.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말씀은 우리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정치를 못하도록 다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아주 좋은 해석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대통령의 말씀은 그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끝까지 임기 보장이 되니까 그때까지 스스로 잘 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 그 당부의 말씀으로 듣는 건 좋은데 그 여권의 어떤 정서는 우리 사람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다고요? 윤석열 총장이 저는 이제 추윤 갈등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검찰 개혁이 이렇게 다른 본질이 빗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검찰 개혁을 저희는 상당 부분 했다고 자평합니다. 결과적으로 법과 제도로 할 수 있는 공수처의 출범 이런 거 다 했고요. 이제 남은 것 하나가 수사기소권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분리할 건가 하나 남은 거거든요. 자, 나머지는 법과 제도의 다른 부분은 수사의 관행과 조직의 문화까지를 좀 바꾸자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이 바뀌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찾아서 좀 해달라고 하는 마지막 그 하나의 퍼즐을 끼우는 그런 역할을 최대한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뭐 윤석열 총장이 아무리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 하더라도 그 시대적 소명이나 그 흐름을 혼자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저항은 되는 했다고 겁니다. 보시는 건 맞죠, 여전히? 저희들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아, 부족이 아니라 저항을 했다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여당은? 사회자께서 그냥 답변을 저에게 강요하시는. 아니, 이거 워낙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쭤봤던 사안에 약간 그 기류가 바뀌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는 예. 그 검찰 개혁에 윤석열 총장과 일단의 그 정치 검사들, 예. 정치 검사라고 누구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정치 문제에 관심 없이 대부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그런 검사님들을 빼고 예. 그런 분들은 저항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쭤봤던 건 윤 총장 본인이 저항했다고 보시냐는 견해였는데 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답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항했다고 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으로는 제가 뭐 문재인 정권과 함께 가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예. 결론은 말도 잘 안 듣고 시키는 일도 안 하려고 하고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쫓겨났으면 좋았는데 쫓아내지 못해서 유감이다. 뭐 그런 뜻으로 들려요. 임기 때까지 잘 저희가 저희 검찰총장으로 모시고 있을 테니까 그 임기 끝나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사청문회 말입니다. 예. 저렇게 어떤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일이 반복되는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당으로서는? 이거 참 국민께 드릴 말씀이 네. 없어요. 뭐 그런데 또 해보셔서 아시지만 20대 국회에 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이 여야 간의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다 돼가지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까지 넘어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들께서 흔히 이제 많이 상상하시는 그런 어떤 개인적 어떤 도덕성의 검증과 그 능력의 검증을 좀 분리해보자 이런 것인데 그때 아마 그걸 다른 정쟁 때문에 통과를 못 시킨 게 좀 아쉽거든요. 제가 청와대 첫 대변인이었는데 솔직하게 좀 공개를 해드리면 어떤 부처의 장관은 그 후보를 지명하는데 이게 믿어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명 정도를 예, 다 거쳐야 돼요. 신성털이가 예. 될 걸 우려해서 다 거부한다는 말씀이시죠? 그 중에서 예. 특히 그 가족의 반대가 가장 심해요. 아, 예. 가정의 가치를 지키고 싶은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그렇게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계속 임명을 하는 이 연속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나 그러나 그 이면에 그런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집권을 해도 이 문제는 또 반복될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인사청문회 지금. 근데 이제 그 이번에도 뭐 한정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뭐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썩은 양파라고 그랬죠. 그 지명 받은 분이 좀 심한 분들을 자꾸 지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명을 했는데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예. 뻔히 알면서 이제 우리 편이니까 이 정도는 뭐 야당이 반대하든 말든 임명하겠다 이런 취지로 그냥 계속 임명을 하다가 보니까 벌어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 걸 제가 이해하겠는데 제도 자체는 김 의원님 보시기엔 저대로 놔도 됩니까?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예. 항상 이제 여당 측에서는 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정권이 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예. 개인적인 어떤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에 보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으면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또 청와대에서 임명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 저 문재인 정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상당 부분 걸러지는 현 제도가 예. 약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다만 지금 국회를 운영하는 쪽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네, 되지 박 않을까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 그거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건 신상털이식은 여권의 핑계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것이 저 새누리당이 집권했던 시절에는 민주당이 결사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됐던 상황이고 예. 정권이 바뀌니까 똑같이 또 야당이 반대를 하는 예.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상에 관한 문제는 뭐 비공개로 인사청문회를 하자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인사청문회 자체가 사실은 개인의 자질과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것인데 아예 그것은 지금 자료도 내지 않고 뭐 넘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 어떤 개인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검증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검증의 방법을 좀 새롭게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이고 20대 국회도 그런 차원에서 합의가 됐던 것으로 근데 그렇게 지금은 아예 그런 이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 출신 또는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공직자들이 그 개인 정보랍시고 아예 제출을 안 해요. 그러면서도 예. 제출되지 않는 자료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시간은 다 돼가지고 제가 인사청문회 근데 제도 개선 방안을 두 여야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문제점은 예. 둘 다 집권하실 때 문제점을 느껴보셨으니까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